조선왕조실록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항아리가 멈춰 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역사서에 새겨진 미스터리입니다. 때는 1609년 광해군 1년 8월 25일 평화롭던 조선의 하늘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곳이 아닌 강원도의 5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보고되었습니다. 통신수단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간서, 양양, 강릉, 춘천, 그리고 원주. 이 5곳의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 목격자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간성군수 이영욱이 올린 상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심때쯤 하늘에 갑자기 물건이 나타났는데 그 형체는 큰 항아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물체는 하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유성이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물체는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비스듬히 날아갔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화살처럼 빨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물체가 지나갈 때 천지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영욱은 물체의 빛이 붉은 빛이었으며 그 뒤로 긴 꼬리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유성은 중력에 이끌려 직선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떨어지다 멈추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어된 비행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물체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간선만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양양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양양에서는 세스데아와 같은 물체가 눈부신 빛을 내며 하늘에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양에 대한 묘사는 달랐지만 현상은 동일했습니다. 강릉의 기록은 더욱 생생합니다. 큰 배 조각 같은 것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서도 비슷한 시각에 하늘의 이상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 5지역은 서로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거짓 보고를 올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각도로 같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물체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비행체가 편대를 이루어 강원도 상공을 조직적으로 비행했다는 해석입니다. 현대 UFO 연구가들은 이러한 패턴을 모선과 정찰선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모선에서 작은 비행체들이 나와 지상을 탐사하는 형태입니다. 1609년 8월 25일 조선의 하늘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조선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성리학에서는 괴력난신, 즉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사관원의 관리들은 이 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왕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하늘이 전하의 부덕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늘의 현상과 인간 세상의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천인가망설이었습니다. 왕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 기록을 지워버리면 신하들의 비판에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대로 두면 왕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 보고들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역의 보고서를 모두 수집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하늘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를 위해 미래의 누군가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강원도였을까요? 이 질문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당시 강원도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금, 그리고 풍부한 철광석이 매장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광물은 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보물창고였던 셈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을 예로 듭니다. 아누나키라는 존재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1609년 조선의 방문자들도 비슷한 목적을 가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조선의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지형을 스캔하며 채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원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흥미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공식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민간에만 조용히 전해져 내려온 증언입니다. 당시 목격자들 중 일부는 물체가 땅 가까이 내려와 멈췄을 때 상황을 증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서 사람 같은 것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이상한 도구를 든 채 땅을 살피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재빨리 물체 안으로 돌아갔고 비행체는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관들은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까지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자연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삽질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 충격적인 기억은 민간의 입을 통해 비밀스럽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609년의 대목격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실록을 더 깊이 파고들면 설명하기 힘든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종시대, 비가 그친 뒤 들판에 금색 빛을 내는 물고기들이 널려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용오름 현상으로 추측했습니다. 용오름은 바다나 강이 물고기를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다른 곳에 떨어뜨리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무언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실록에는 그 물고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형태였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한면이 바다인 반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르는 물고기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금색빛이었습니다. 마치 금속성 광택을 내는 듯한 묘사는 생물보다는 인공물에 가까운 특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표본이거나 외계 비행체에서 실험 중이던 샘플이 사고로 방출된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은 혈오, 즉 붉은 비입니다. 인조와 영조 시대에 실록에는 하늘에서 핏빛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옷에 묻은 잎이처럼 붉었고 땅을 적시니 핏빛으로 물들었다.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현대과학은 이를 사막에 붉은 모래가 섞인 황사 현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황사와 혈오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혈오는 액체처럼 흘러내렸고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흙탕물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더 불길한 점은 혈오가 내린 뒤 원인 모를 전염병, 즉 괴질이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도 본 적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혈오가 외계 비행체의 화학물질이거나 대기권에서 파괴된 외계 생명체의 잔해였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포함된 외계 바이러스가 조선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지구의 면역 체계가 대응할 수 없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기록들은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이 꽃피웠던 세종시대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 시대의 지식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세종시대에 제작된 천문기구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혼천외관에 그리고 자동 물시계인 자격로까지. 특히 실종산이라는 천문 계산서는 태양, 달 5행성의 움직임을 현대 과학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15세기 어떻게 이런 수준의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공식 역사는 세종의 천재성과 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학문은 수백 수천 년의 관찰과 기록이 축적되어야 발전하는 법입니다. 건국한 지 수십 년밖에 안 된 조선이 갑자기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지식이 외계 문명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기술이라는 대담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영실입니다. 세종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었던 그는 수많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은 노비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그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노비의 그 엄청난 재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음모론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장영실이 왕실의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문헌을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헌에는 외계 문명의 과학 기술이 담겨 있었고 장영실은 이 미지의 문자를 해독하여 그 지식을 재현해냈다는 주장입니다. 혼천이와 자경루는 그 결과물이며 외계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1442년 장영실은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공식 기록은 그가 만든 세종의 가마가 부서져 처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될까요? 국가의 보물이었던 최고의 과학자를 가마 하나 부서졌다고 역사에서 지워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이 제시됩니다. 장영실이 너무나 위험하고 앞선 기술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세종은 이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그를 공식 역사에서 지우기 위한 핑계였을 뿐 실제로는 비밀연구소로 옮겨져 계속 연구를 이어갔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장영실의 이야기는 1609년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하늘과 땅에 남은 미스터리들은 서로 연결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요? 공식 기록의 행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1609년 8월 25일로 돌아가 봅시다. 강원도 5지역의 상공에 나타난 이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제기되는 반론은 자연현상설입니다. 혹시 거대한 화구나 유성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기록된 움직임이 이 가설을 반박합니다. 유성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중력의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또한 목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유성은 스쳐 지나가지만 이 현상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 목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성은 아니었을까요? 혜성은 오랫동안 관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성 역시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공중에서 정지했다가 급가속하며 방향을 트는 움직임은 혜성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제어된 비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이나 대기 현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천둥 같은 소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5곳에서 동시에 비슷한 형태의 구름이 목격되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40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광해군이 이 기록을 보존하기로 한 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왜 이 비상식적인 현상을 역사에 남기려 했을까요? 단순히 신하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도 이 현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실을 미래에 맡기려 했던 것일까요? 만약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정말로 땅에 내려왔다면 사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격을 넘어 미지의 존재와의 조우, 즉 첫 접촉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원도의 광물 자원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가설은 이 접촉의 목적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자원 탐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증거가 부족한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실록에 남겨진 몇 줄의 기록과 야사에 떠도는 소문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국가의 정사가 설명할 수 없는 비행체의 존재와 그 움직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400년 전 지구에 온 외계인이라는 설정은 바로 이 기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대중문화. 송문화는 이 미스터리를 로맨스로 풀어냈지만 실제 기록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인류의 역사가 오직 인류만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장과 오해, 그리고 후대의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항아리나 세수대 같은 묘사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일 뿐 실제 형태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 역시 유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손해품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모든 요소가 한 나란 시에 5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609년의 하늘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날 그곳에 없었기에, 목격자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기에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계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서,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광해군은 바로 이 점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겸허한 진실의 말입니다. 만약 그날 나타난 존재들이 정말로 지적 생명체였다면 그들은 조선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방문은 일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1609년의 사건은 과거의 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수많은 미확인 비행 현상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관측 장비가 정밀해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09년의 목격자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우주 앞에서 미지의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이 수백 년간 맞서는 동안 1609년 8월 25일의 기록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날 조선의 하늘에서 목격된 거대한 항아리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